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로 7천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도 49명으로 늘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비협조적인 신천지 교인에게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고 전수조사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909명 발생했을 때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400~5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떨어진다고 해도 200~300명이 계속 매일 나온다면 일주일에 한 2,000명. 그중에서 20%만 중증 환자를 봐도 이제 400명 정도의 중증 환자가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입원할 병상들이 계속 모자른 상태에서 매주 400명씩 이상 이렇게 중증 환자가 나오면은 더 이상 치료할 병상이 없어지고 또 그만큼 중증 환자의 어떤 사망률 같은 것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좀 최대한 더 확산세를 좀 저지해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늦을 것 같고 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 그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계약과 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연기할 수 있을지 또 이게 계약 개강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진단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좀 개발돼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게 그런 게 나온다면은 좀 중요한 사람이나 무증상 환자들도 좀 빨리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치료약도 조금 더 임상시험이 끝나서 또 좀 효과 있는 그런 임상치료제가 또 소개가 되고 이런 것들의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 좀 이 확산세가 좀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노인 요양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나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경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곳에서 무려 5곳에서 총 5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소규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은 또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단체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렇게 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어떤 일상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요양보호사가 계속 뭐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야 되겠죠. 뭐 옷 입는 거부터 세수하는 것부터 식사하시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공동시설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간에 또 그런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연령이 많으시니까 또 이제 걸리셔도 이제 또 증상이 잘 안 나타나니까 좀 늦게 발견되고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이 취약한 집단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경증 환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놓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면서 좀 마찰이 일고 있는데 주거지나 관광지가 붙어 있다면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출입을 통제하고 그 격리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이제 우한 교민분들은 아직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신 분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1인 1실을 좀 철저히 지키면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제 경증 환자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서로 상호 교차 감염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시설에 따라서는 좀 뭐 다인실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차이는 좀 있겠고 또 이제 의료진이 조금 더 면밀하게 증상 관찰을 한다든지 하는 면이 있겠고요. 아마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뭐 퍼져 나간다던가 뭐 출입이 통제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경증 환자들을 이송을 해야 병상이 추가적으로 또 생기게 되고 이제 이 병상에 또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경증 환자들을 일단 이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중증 환자의 입원도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분들은 병원에 어떤 그 음압 격리 병상에 굳이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조금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퇴원을 미리 하고 또 이제 뭐 약간 뭐 장기침이나 증상이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격리 해제나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일단 퇴원을 해서 그 격리 병상에 보다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렇게 해도 지금 모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중증 환자분들을 좀 분산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제 흔쾌히 대구 중증 환자들 오시라고 이렇게 제안하신 부분도 있는데 네. 좀 지자체별로 조금 자기 지자체 주민들 우선으로 하는 면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받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그런 걸 넘어서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위중 환자는 멀리 이송하기 어렵습니다. 뭐 인공호흡기를 네.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송이 어렵지만 이제 중증 환자지만 이제 조금 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분산해서 이제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뭐 중앙임상위원회 결정사항은 절대 아니지만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대기하시는 동안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조금 의사 판단에 따라서 좀 드시면서 대기하는 건 어떨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항바이러스를 먹으면 조금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될 수 있는 건가요? 중증 환자가 예. 이제 보다 위중화되고 또 이제 사망하는 것을 좀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투약하면은 좀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대기하시는 분 중에 조금 기저질환이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의사의 판단하에 좀 네. 미리 좀 집에서 투약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고 계속 보면 사망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가 숨지고 있거든요. 이건 일단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기저질환이 없는데 이제 연령이 네. 60세 이상이신 분들이셨는데요. 물론 이제 연령이 똑같이 뭐 60세, 70세라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커서 뭐 네.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같은 나이지만 조금 노쇠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폐렴의 특성 자체가 이제 한번 염증이 생기면은 그 이제 어떤 염증이 퍼지는데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벽이 없기 때문에 네. 폐 안에서 이제 급속히 퍼지고 급속히 퍼지면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산소증이 빨리 오시고 저산소증을 어떤 보상하는 우리 신체 기능이 또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폐렴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빨리 오실 수 있고 보다 치명적인 상황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인이라서 이제 우리가 폐렴 환자를 입원해서 볼 거냐 이제 외래에서 볼 거냐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에 있어서 연령을 그냥 뭐 60세다 그러면 네. 60점, 85세다 그러면 85점 이렇게 바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중대본이 기저질환과는 별개로 고연령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중증 환자 분류 범위를 어떻게 좀 넓혀야 되거나 좀 약간 범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 중증 범위를 나누는 기준을 다 이제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요. 네. 일단은 이분 이게 막 몇백 명씩 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중증이고 경증이 좀 나누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공단의 어떤 진단명 자료를 이렇게 연계한다는 방침도 했는데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그분이 평소에 다니던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고위험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좀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제 중증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호흡곤란이나 뭐 체온 뭐 이런 행체 징후를 바이탈 사인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일일이 체크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 좀 그래도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증상은 경미하지만 이분이 증상이 빨리 진행돼서 중증이 빨리 될 것 같다. 이런 위험군들을 빨리 먼저 입원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때 이제 평소에 좀 보시던 주치 선생님 의견이 네. 단골 의사 의견이 좀 반영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각각의 사례를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메르스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뭐 보건당국에서는 태아로 수직 감염성은 낮다 이렇게 밝혔는데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그 항체가 태아한테 생기잖아요. 이런 사례를 보면 바이러스는 그러면 수직 감염성이 낮다는 거에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가 산모의 혈액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간다라는 증거는 없고요. 물론 이제 수직 감염이 태반을 통한 감염도 있고 이제 출생 과정에서 어떤 혈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러한 감염은 없고 다만 이제 비말로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30시간 된 아기에게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수직 감염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비말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태반으로 이렇게 전파된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확진이 됐으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임신부이기 때문에 좀 약물 투여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울 것 같거든요. 일반 환자랑 좀 어떻게 치료 방식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생리적, 면역학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증에 이제 보다 이제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임산부에서 조금 중증이 의심된다고 하면 현재 알려진 치료약 중에서 칼레트라나 이제 항말라리아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써도 안전하다고 특별히 기형아 발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금 항바이러스 투여가 필요할 정도로 또 중증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좀 그 감염학회나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아마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 뭐 치료안을 또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승무원도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비행기는 압력으로 공기를 이제 순환시키기 때문에 강제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다른 밀폐된 공간보다는 좀 감염 위험이 좀 적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도 나오는 걸 보니까 그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비행기 특히 이제 많은 그 확진자들 중에서 그 접촉자를 분류할 때 비행기 앉은 자리 앞 3열, 뒷 3열까지 다 접촉자를 분류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적, 추가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고 다만 네. 이제 옆에 같이 타고 온 친한 사람들끼리 이게 감염된 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승무원들끼리 감염된 거는 물론 이제 비행기 내에서 어떤 전염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동선이라든지 다른 접촉을 통해서 좀 접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비행기 얘기를 해봤고 또 크루즈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미국 크루즈선에서 코로나 확진자 21명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크루즈선에 현재 3,000명이 넘는 인원이 탑승을 해 있고 이 가운데 4명 정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또 탑승을 해 있는 상황에서 앞서 일본 크루즈선에서도 굉장히 크루즈선 안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크루즈선이 지금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지금 방역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통제나 격리가 이루어지는지 또 확진자 의심 환자는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격리하는지 또 현황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어떤 우리 국민의 어떤 기저질환이나 뭐 연령 고위험군은 아닌지 네. 또 중간에 먼저 이렇게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현황을 우선 좀 파악해가지고 네. 그다음 또 본인이 어떤 걸 희망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뭐 적절한 치료와 격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휴대전화 같은 걸 보면서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나, 전 세계 감염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뭐 보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전 세계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10만 명이 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또 사망률이 치솟고 있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까요? 네, 지금 보니까 전세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계속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특성이나 또 보건의료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은 꾸준히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계속 우리나라가 일단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됐다고 해도 계속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들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인 유행이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퍼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방역 당국이 이제 코로나19가 19라는 게 2019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붙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절마다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20, 20, 코로나21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종 코로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신종이 나오면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년도에 나온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되겠고요. 아마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해 발생한 연도수를 붙여서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렇게 돌연 변이가 나온다고 주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바이러스 특성이 변화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것이 이제 계절적으로 유행할 거냐 아니면 사시사철 계속 유행하면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발생할 거냐는 아직은 알기 어려운데 일단은 기후 영향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기후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어떤 밀접 접촉도,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더 그 질병의 발생률을 더 높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 크게 안 받을 것 같고 혹시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뭐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또 남반구에서 유행하다가 그래도 다시 북반구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유행은 당분간 좀 꾸준히 지속되고 또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계속적인 확산세나 사망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습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여름처럼 더워지거나 이런 거에 아예 영향을 그럼 받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어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외선에 좀 약한 걸로 되어 있고요. 온도는 이제 37도에는 죽진 않는데 한 6, 70도 되면은 좀 사멸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더운 날에 어떤 비닐하우스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여름에도 사실은 좀 뭐 에어컨이라든지 또 실내 밀폐된 환경이 또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노출된 환경이지만 또 밀접 접촉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적인 부분이 줄 수 있는 영향보다 밀접 접촉이 줄 수 있는 영향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좀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계절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은 개발이 안 되나 뭐 연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쯤 그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백신이 일단은 백신 후보 물질을 이제 추출해서 그걸 동물 실험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비슷한 동물 모델을 만드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사람하고 비슷한 항원 항체 반응을 봐서 검증할 것인가 동물을 선택하는 것도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 또 사람에게 또 시험을 해봐야 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시간들이 있고 그 단계에서 계속 약이 개발된 게 또 실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투자했던 것들이 약이 효과가 없으면은 다시 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또 많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진 않고 그래서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그 백신 관련된 연구를 하라고 이제 그 연구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들이 지식들이 모여서 조금 더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신속 진단법이라든지 어떤 치료제를 시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어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좀 모여서 조금 뭐 백신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또 진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그 신속 진단 키트는 조금 그래도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백신이나 약은 이제 안정성과 효과성, 특히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 임상 기간도 긴가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이미 나와 있는 약을 가지고 그건 이제 안정성이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신약을 한다면 이 신약이 사람에게 안전한지 또 안전하기 전에 먼저 투약했을 때 간이나 콩팥이나 어떻게 대사되고 독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